자, 소비자 지각과 마케팅이죠. 자, 지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뭐 무슨 저기 여론조사나 이런 것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고요. 자, 뒤에 가서 그 식욕 수준 가지고 사례 케이스 하는 거랑 브랜드 수다나 뭐 아니면 저기 충성도 이런 거에 의미만 조금 또 가려서 이해하고 있으면 별 무리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하는 정도가 조금 어렵죠. 정도. 근데 그것도 뚫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이번 주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래요? 다음 주에. 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 오케이.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는 않죠. 자, 느끼는 거지.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주위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되더라도 뭐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며 조작하고 인식하며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 앞문장 반복이네. 지각하지. 동일하게 돼도 지각하지 않는다. 요런 요소 때문에. 맞니? 한마디로 지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기를 의미 있고 일관된 하나의 상, 모양으로 선택, 조직, 해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오케이. 딱딱하게 좀 정의를 해놨네요. 자, 근데 감각이라는 게 또 있대. 감각은 상품의 광고나 포장, 상표명 등과 같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기관의 반응인데, 자, 그렇게 되니까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그냥 반응하는 거잖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 그러니까 니은과 기억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지각은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뭐야? 뭐가 선행이야? 감각이 선행하고 지각이 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감각을 해석하는 게 지각이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거저거도 먼저 그것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경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니은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기억이 될 것이다.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니은 와중에 뭐야? 우리 지각하는 와중에 편견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감각도 왜곡될 수가 있는 거네. 그죠? 그 얘기예요. 광고는 이제 이런 걸 잘 이용할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에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편견이라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왜곡을 오히려 광고해서 하는 판매자는 즐겨 쓴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보려고 우리가 차근차근 그 메커니즘과 이제 뭐냐, 판매자들 입장에서 광고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거냐. 이 지각의 편견을 유도해서 우리 구매자들이 빌 브랜드에 충성하게 만들 거야.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이 글의 요지인 거죠. 마케팅 보고 싶은 거. 자,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의 특성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은 구매자들, 소비자들은 첫 번째,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하나는 구분이고요. 하나는 구분이고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하나는 자극을 일반화하고 싶다. 자,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첫 번째 보겠다라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나오겠지.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특성, 자극들 간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어떤 이론을 보는 거죠. 자, 소비자들만 느낀 가격 포장 형태 등을 통해 브랜드 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겠느냐 를 잘 해주거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논리를 보겠느냐의 문제를 이제 가야 돼.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의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부호화된다. 짜장면 냄새 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짜장면 냄새 나면 이걸 짜장면이라는 이거로 인식을 하죠. 그치? 아니, 그런 걸 부호화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달된다. 감각이 활성화된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 자,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 자, 이 자극의 수준을 식욕 수준이란다. 한자어를 풀어 써주면 이제 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값이야. 그것을 식별한다, 알아본다는 거. 한마디로 자극의 수준을 알아보는 수준. 자극을 알아보는 수준. 자극치. 이런 자극이 왔네? 라고 알아보는 수준이 식욕 수준이네?
시격 수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자, 먼저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을 우리는 절대 시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 시격은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이 감각을 뭐야? 이 자극을 뭐지? 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최저치네요. 그지? 자,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느껴서 알 수 있는 지점이 그 사람이 자극에 대한 사람의 절대 시격이 됩니다. 수용의 최저치인 절대 시격이 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자극을 알아보는 거에 최저치라는 거지. 이건 절대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정 야리 간판 한마디로 밤에 이렇게 꺼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간판 그거 볼 수 있는 거리는 개인의 절대 시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딱 서 있는데 간판이 있다 이거니까 밤에 깜깜해. 있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리 간판을 지날 때와 같이 근데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 하에서는 자, 운전자의 절대 시격이 높아진다. 자, 이게 지금 좋은 의미일까요? 무조건 높아지다 좋다 이러면 안 돼. 잘 생각해봐. 수용의 최저치가 높아졌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었어. 간판이 처음 있을 때는 간판 있다. 근데 반복됐대. 간판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아까 우리 왜 맥놀이 진동수니 뭐니 할 때도 눈 깜빡이고 이러면 특정 진도수에 놓였다 낮아지면서 일반화된다며. 그것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극이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되면 그냥 간판이 있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냥 둔감하게 가는 거지. 자극이 일반화. 예린아! 야, 너 호텔로 와. 됐어? 자, 처음 자극이 딱 이렇게 생겼어. 그러다가 그 자극이 반복이 돼. 있다라는 감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최소 내가 이 자극을 수용하는 수용치가 높아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더 특별하게 구별할 수가 없네. 감각은 더 느리고 부드러워. 그치? 그냥 인내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리 깜판을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한다면 그냥 이게 야리 깜판인지 뭔지 신경 안 쓴다 이거야. 이미 나의 수용의 최저치는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더 다른 자극이 있네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 야리 깜판의 염세 속에서. 이해했어요? 최저치가 이미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 알아볼 수가 없다. 반복돼. 자,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리 깜판 여기 지금 눈끼기야 너 진짜 큰일 나 주의해 이렇게 하고 싶으려면 그치 특별히 눈에 띄는 경우는 근데 드물어져 버려. 맞죠? 간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러게 되니까 거의 모든 간판들이 어떻게 되죠?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일반화돼버리는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절대 시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인 거지. 자, 이러니까 광고 효과부터 다시 돌아와서 광고 효과를 내가 유지하고 싶어. 그렇게 된다면 광고주들은 어떻게 되죠? 광고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노출시킨다? 아니지. 변화시켜야 돼. 그쵸? 변화시켜야 돼. 아니면 특정 광고만 계속 나오면 갤럭시 광고 계속 그냥 똑같은 갤럭시 광고는 사람들이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 하지만 갤럭시인데 뭐 연예인을 다른 사람 바꿨어. 맞지? 갤럭시 뭐를 광고하는데 뭐 어떤 스토리텔링을 바꿔. 광고가 색달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색다른 광고네? 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치? 광고주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그냥 노출시키면 안 돼. 주의해야 돼. 규칙적으로 변화시켜. 그래야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쵸? 이해했어요? 수용의 최저치를 달리해야 되는 거죠. 뭐야? 광고를 관심을 끌지만 여기까지는 절대 시격이 처음 생긴 거지. 처음 생겼지만 그냥 반복해버리면 어떤다? 사람들이 뭐야? 그냥 쓱. 그죠? 근데 그게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그려진다. 여기까지가 절대 시격의 문제. 시격 수준에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얘기하면 광고의 어떤 효과를 자극을 감각하는 수준 중에서 가장 수용의 최저치 영역을 얘기한 거죠. 그쵸? 절대 시격. 다음으로 그러면 뭐가 있냐? 개인이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냐? 이런 최소한의 차이를 우리는 변별할 수 있냐의 시격이라고 해요. 두 사이 자극 중에 뭐가 더 세냐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건데 차이니까 뭐가 더 차이가 크냐 값이 크냐 이런 거겠지. 베버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베버라는 사람은 두 자극의 변별 시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이게 아니고, 그지? 절대적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 최초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분수 표현 이런 거 나타낼 때, 당, 이런 것들을 글로 풀어 써놨을 때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단위당 무게 이러면은 무게를 단위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맞지? 단위를 무게로 나눈 게 아니라 마찬가지. 또 A에 대비한 B, A 대비 B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풀어 써놓은 걸 좀 해서 분수 표현적인 걸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최초 자극의 세기에 대한 나중 자극의 상대적인 양, 여기 이제 분자가 되냐 분모가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이따가 이해하기 좋아서 그래. 어떤 상관관계적인 거라고 하는 거야. 맞니? 자, 상대적이네요. 얘는 이 차이가 뭘까? 뒤에 가서 알게 돼. 자, 이를 베버의 법칙으로 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절대 시격이라 안 할까? 상대 시격이라고 하는 걸까? 자, 보자고.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최초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최초 자극이 세! 나중 자극도 세려면 훨씬 더 크게 해주든지 해야 된다.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에 등식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대. 베버의 법칙에 하면 이 변별 시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실제 양은 그래서 자, 뭐가 엄청 중요해? 최초 자극이 세기에 달려있대. 자, 그러고 공식을 해줬어요. 됐죠? K는 뭐야? I분의 델타 I다. 세타인가? 델타인가? 델타냐? 자, 근데 이걸 친절히 정해놨죠? 자, K는 결국 변별 시격이고요. 변별 시격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가 뭐가 근데 나중 자극 그냥 R든지 그냥 나중 자극 빼기 최초 자극을 해도 돼요. 이거 굳이 기호로 안 해도 돼요. 자, 그거와 최초 자극의 세기를 분자로 둬야 되네요. 그죠? 분자로 뒀네요. 아니 나중 자극 마이너스 최초 자극. 거기에 뭘 나눈 거야? 뭘로 나눈 거야? 최초 자극으로 나눴네요. 분수 표현이면 우리 벌써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죠? 마찰계수 할 때도 얘기했던 거고. 또 뭐 있었지 우리? 그때만 얘기했나? 분수에 따른 이론값? 표본 조차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 이거 나오면 무조건 상관관계적으로 보는 거야. 뭐죠? 분자가 높아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높으려면 분모가 어떠느냐, 분모가 작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최초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또 상대적인 양을 고려하는 거니까 이 차이를 고려하는 거니까 뭐야? 앞에 나온 절대시격점 그냥 무조건 있다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수준이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오케이? 상대적으로 그 수치 조정해 줘야 된다. 근데 최초 자극 세기가 달려있대. 자, 일단 첫 번째 도출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뭐죠? 자, 만약에 이걸 세게 느낀다라는 자극은 이 값이 커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해하는데 나중 자극이 분자가 커진 경우를 일단 무조건 생각하면 되겠지. 나중 자극이 최초 자극보다 압도적으로 세면 그러면 분자가 엄청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K를 크게 느낄 거야.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도시로 하면 돼. 됐나?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뭐야? 이거 분모를 왜 나누냐 말이야. 얘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최초 자극의 세기 달려있다는 이 얘기가 분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럼 만약에 우리 이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어떤 두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따 뒤에 보면 문제 있을 건데 최초 자극이 센 쪽과 약한 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최초 자극이 센 쪽과 약한 쪽이 있다고 해. 최초 자극만. 어떤 수치가. 그게 아예 똑같은 동일 폭으로 변화했다라고 간주를 해봐. 한마디로 이 차이값이 똑같다고 해봐. 똑같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초 자극이 센 쪽을 훨씬 더 변화가 미미하다 느끼는 건 어느 쪽? 센 쪽. 최초 자극이 세게 달려있다 했죠? 변화가 미미하다 느끼는 건 어떤 쪽이 되겠어? 최초 자극이 강한 쪽이 될 거야.
이게 애초에 셌던 쪽. 센 쪽은 센 쪽은 다른 케이스. 최초 자극이 약했는데 동일폭으로 변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집니다. 미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말이 조금 딱딱하죠?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분명.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특히 대표적이죠. 임주인 같은 멍청한 문과는 뭐죠? 일일이 다 분자, 분모 나누고 잡아줬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지. 근데 이 값을 동원하면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지점이 있어.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그냥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가 뒤에 있죠? 자, 이걸 볼게요. 이거 한 요소. 자, 4번이 문제거든요. 몇 번 넘겨보세요. 몇 쪽인가? 한 74쪽 있네. 자, 지금 나만 해석해 볼게. 절대시계만 딱 보면 되고. 자, 원두 커피에 사용되는 커피콩 가격이 상승해서 스타벅스겠죠?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했네요. 자, 그러자 동네 작은 커피숍도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자, 동일 폭으로 인상했죠. 자, 이럴 때 이제 따질 거 아니야. 니들이 K 값을. 계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폭이 똑같지. 200원이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거? 변화가 더 미미하다 느끼는 쪽은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최초 자극이 강한 쪽이 어떻게 되니까? 39분의 2밖에 안 되니까. 상관관계적으로 본다는 건 이런 의미. 일일이 계산값 대입해서 하는 경우 달라. 학교가 귀찮게 만들 거면은 5개의 자극을 주고 연변 플러스 하겠죠. 아니 A, B, C, D, E 가게가 있다 했을 때 어디서 가격을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하라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너희들 생각할 때 폭이 센 쪽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최초적 자극을 세게 느낀다는 거고 미미하게 느끼는 쪽 그럼 오히려 미미하게 느낀 쪽이 우리 생각과는 달라.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다르게 뭐죠? 최초 자극이 센 쪽이 가장 변화가 미미하다고 느껴서 괜찮네 이렇게 느낄 거야. 예시로 들어줄까요? 자, 봐봐. 여러분이 자, 프라다 가방 뭐 한 200만 원 한다 칩시다. 여러분 나중에 다 사게 돼요. 루이비통을 사시면 그럼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루이비통 가격이 뭐 한 400만 원에서 410만 원 오르는 것보다 니들이 먹는 마라탕으로가 갑자기 15,000원에서 로제 떡볶이가 15,000원에서 16,000원 있다고 느끼는 폭이 더 세다는 거야. 어쩔 때는. 왜? 비싼 건 조금 더 비싸져 봤자 그냥 그러려니야. 그치? 최초 자극이 세 쪽은 어떻게 한다고? 뭐 동일 폭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분자값은 똑같다고 생각할 때 분자 이 뺀 것 같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야, 400만 원에서 2,000원이 된 거는 별 차이점이 없네. 그렇게 느낄걸? 그쵸?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근데 내가 먹는 게 마라 로제 떡볶이 2,000원 올랐어? 그럼 졸라 비싸졌네. 이 가게 안 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굳이 계산을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상관관계를 한번 해석해보는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만 된다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이게 기계적인 입력이니까. 맞지? 근데 수능적으로 간다든지 학교가 너희들을 귀찮게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사례를 늘려버리는 것밖에 없어. 그럴 때는 이런 식의 추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야. 한쪽은 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똑같다는 폭이어야 돼. 그지? 똑같다는 폭에서 우리가 최초 자극 이거 한 거지. 두 번째 추론은 200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2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분자값이 똑같다고 간주했을 때 이 폭이 그랬을 때는 최초 자극 강한 쪽 우리는 그냥 뭐 상관없네 이 정도로 가고 처음에 약했던 쪽이 딱 놀랐는데 오씨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렇게 느낀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되게 되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답은 3번 되겠죠? 계산해 보면 됐죠? 스타벅스가 아니라 동네 커피숍 야이씨 1,200원이었다고? 내가 1,000원 입혔는데 되게 비싸졌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 상식과 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기분 내기로 먹어. 이건 기분 내는 거 물론 여러분 부자니까 이걸 많이 먹겠지만 나 같은 강한뱅이 사람은 1,000원 커피 먹거든요. 여기서 오이씨 뭐야 이제 1,200원인데 나 왜 1,000원 아니야
내가 맨날 먹는 국밥, 일주일에 한 3번 먹는 국밥이 변하는 거 훨씬 더 강하게 느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자극이 세다고 느끼기 어떤 거였어요. 우리 변별 시각에 얘기하는 배거의 법칙에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자. 됐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추론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케이스가 많아지거나 하면은 귀찮아지는 게 좀 적을 거예요. 물론 분자값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계산 좀 해주시고, 그죠? 한 두 개인데 200원, 300원 차이나 이러면 계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알겠지? 지금 이건 다 아까 나에서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변화폭이 똑같아. 이러면 최초 작업 센 쪽으로 우리는 아이 뭐야 별로 아니지 뭐, 별로 큰 변화 아니지 뭐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을까? 자, 절대시격과 상대시격. 됐어요? 차이점도 얼추 잡히죠. 하나는 있다와 없다의 수준의 최저치야. 그럼 있다 하면 그냥 절대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뒤에 거는 어떤 거죠? 최초 자극의 세기나 이걸 분모값으로 둬야 되고 상대적인 양이다. 그지? 낮은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주거든. 됐어요? 맨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두 경우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둘의 의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없어, 여기에.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터키력이 좀 올라가는 거잖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한편, 자, 우리 이제 구분 끝냈어. 그럼 뭐 남았지? 일반화가 남았잖아. 그쵸? 일반화의 영역이 남았죠. 우리 소비자의 특성 2개 있다 했지?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여기까지 다 본 게 변별, 시격 수준. 시격 수준. 그게 또 뭐고, 하나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일반화하는 거. 자,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의 자극을 통해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자극의 일반화예요. 자, 이러한 자극 일반화의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다고 엮일 때 일어날 것이며 따라서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그냥 바뀔 수가 있다네. 대체될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도로 아까도 얘기했죠. 도로에 막 그 방지턱 같은 게 있잖아. 방지턱을 막 두 개, 세 개 하다 보면 덜컹덜컹 하겠지. 그렇지. 처음에는 오우씨 하겠지. 그러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되면 그래. 그러면 그 반복되다가 고라니가 치워주거든. 모르겠죠? 그냥 방지턱 밟았다고 생각하겠지. 이게 자극의 일반화예요. 그죠? 자, 이런 자극 일반화의 과정은 두 개 자극 유사하게 엮여 일어나면 한 자극 효과는 대체할 수 있다. 오케이. 자극 일반화를 통해서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극에 대한 평가를 간소해요. 이 브랜드 좋은 거네. 이 상품 좋은 거네. 다음 것도 사야지. 되는 거지. 그냥. 그죠?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극 일반화의 특성.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한다?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를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하려는 거지. 됐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네. 역시 좋아요. 알겠니? 일어나. 자, 그러면 자극 일반화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하기 위해서 이 두 케이스를 보면 되는 거잖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두 케이스.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야. 아이폰 사는 사람은 곧 죽어도 아이폰. 갤럭시 같은 나 같은 남자 어때요? 곧 죽어도 갤럭시.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자극 일반화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어떻게 돼요?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그냥 구매하는 거야. 나는 곧 죽어도 그냥 애플이야.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선호와 만족, 반복적 이용 등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 무리 없죠? 그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선호하는 브랜드 어떻게 해? 아직도 너 아이폰 많이 있니? 아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만지하고 BTG 같은 거 하면서 아이고 나 이거 아이폰 14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넌 갤럭시구나. 이딴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되죠? 연맥이겠죠? 부글부글. 나도 사고만 나. 엄마 사줘와. 사달라고 그러면서 또 땡깡 부리겠죠? 그랬다가 그래서 남들 다 산다고 혹시 또 엄마
사다라고 그러니까 불효해 불효. 알겠어? 야, 절대 참아줄 수 없는 거 뭐 있죠?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 그다음 또 뭐 있어? 얘는 뭐 있어? 이제 안 해요. 보지 아니죠. 보지도 않고 뭐 구매하는 거. 가격표 보지도 않고 5만 원짜리 인형을 사. 윤서는 아직도 기억나. 사놓고 자랑했어. 바로 나한테는 어떻게 된다? 빠따지. 빠따지. 농담이고 잘 쓰시고요. 자 알겠죠? 자 브랜드 충성 높은 사람 당연히 홍보하겠지. 그리고 신제품 나왔을 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일 거야. 자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크게 행동적인 충성도랑 태도적인 충성도가 나눠 있어. 아이고 뭘 나눠? 하지만 느껴보면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통하는 얘기야. 행동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이다. 자 그러면 일정 시간에 걸쳐서 여러 대안 중에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 성과와 연결된다. 직접적 성과가 뭘까? 매출이죠. 그치? 산다는 거잖아. 행동이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산다. 구매한다. 특정 브랜드에 꽂혀도 계속 그거 산다. 그러니까 매출에 가장 연결되는 거죠. 반면에 태도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호감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미래에 해당 브랜드를 쓸 거라고 예상되는 것처럼 잠재적. 바로 매출은 안 나오지만 기대하는 값이겠지.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시선을 막 보내보세요. 야, 뭐 좋다. 야, 애플 누가 쓰냐? 아이폰 누가 쓰냐? 아이폰 그런 거. 응? 그래서 야 너무 좋다. 뭐 카메라도 좋고 막 그래서 갤럭시 썼는데 저번에 사고 났는데 어쩌고 폭발했어.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 잠재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갈아타겠지. 자, 잠재적인 기업의 성과다. 어때요? 이해했을 때 큰 무리가 없죠? 자, 연결된 개념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행동, 구매에 대한 의향이다. 태도다. 하나는 잠재적인 거고 하나는 행동으로 그냥 구매를 하는 거야. 직접적인 거고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태도적 충성도를 기인 고객이 늘어나는 거니까 바로 행동적 충성도로 고객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반복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브랜드 충성도 가진 태도적 충성도를 가지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거니까 태도 면에 호감을 갖도록 광고 그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광고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브랜드 수단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보이는 충성도겠죠? 그치? 그 충성도를 기업이 이용한다. 이러면 되겠나? 기업이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브랜드를 수단화하겠대. 수단화하겠다는 건 기업이, 야, 주어가 누구야? 기업이네 이거는. 그제? 기업이 신제품 도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한다. 위에 거는 충성도를, 고객의 충성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그걸 좀 해주시고 이런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사용한 거다. 누가? 너희들이 꼬이면은 항상 정의에서 꼬이게 되는 건데 그 정의에서 꼬이게 되는 것들도 어떤 거? 주체를 구분을 안 해줬을 때 이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기업이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기업이 다른 제품에 확대해서 사용합니다. 자, 어떤 제품의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을 40에서 80이나 줄일 수 있어요. 80%. 아트하고 켈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브랜드 수단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각적 조건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수단화한 이론을 해준 사람인데, 자, 뭐 첫 번째 소비자가 이걸 고품질감 이용하시겠다. 오, 여기서 너무 좋아. 짱짱맨이야. 역시 폰은 아이폰이지. 자, 둘째는 두 개의 제품들 간의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돼요. 자,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의 논리적 이전이 지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반화가 왔습니다. 야, 그럼 두 번째 뭐 별다른 얘기 아닐 것 같은데? 야, 뭐니? 약품을 광고하는 데서 갑자기 뭐야? 삼겹살 광고하면 너희들이 믿겠어? 안 믿잖아. 그쵸? 좀 카테고리가 좀 겹쳐서 유사한 상품들로 해서 고품질과 연관을 시키는 거겠지. 그죠? 특정 이 브랜드가 고품질이야. 만약에 자 여기 예시도 나왔지만 이거 어차피 가해 그거예요. 아니, 문제 있어. 야, 세모 제약회사가 뭐야 이거 클로버냐?
이거 표 소화제 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여기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할까? 신제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다? 비타민 C 영양제를 출시를 하는데 요 표 소화제로 아니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이거 표 비타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 그래 소화제 좋았지. 약품 먹었는데 여기가 짱짱맨이라고 약품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 거 뭐냐? 비타민은 구별을 하겠죠. 됐나요? 알겠죠? 뭐야? 홍보 전담 강사 임수인을 홍보하면서 막 무슨 문학의 설명 능력, 클리닉 관리 능력, 그다음에 뭐 이제 수업의 퍼포먼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야 임수인의 댄스 실력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걸로 홍보해봤자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우리 이번 올해 프랜차이즈 뭐였어? 올해 그 뭐냐 내가 내세운 거 캐치프레이즈. 우린 각각의 브랜드. 기억하시나요? 각각의 브랜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식욕 수준이랑 이 그 자극의 일반화에 대한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용하는 요 브랜드 충성도, 기업들이 결국 브랜드 충성도를 지닌 고객을 양성한다. 더 깊게 가면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을 양성해서 행동적 충성도를 유도한다. 이거 하나 알아두고 하나는 신제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거죠? 브랜드를 수단화하는 거다. 어떤 거? 고품질과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유사한 제품과 연결시켜라. 연결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신제품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됐어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문제 풀고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이거지. 자, 감각에 미친 영향을 두고 소비자가 갖는 평균의 양성을 구성하는 평균의 양성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어떤 특성이지, 특성. 자극에 대해서. 자, 지금 이루어진 가정tek 소비자 선호하는 감각의 종류? 감각의 종류? 아니라 그냥 소비자의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특성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차이점 중심으로 이건 뭐 있긴 했지만 절대시계과 근대시계과 그거는 아니지.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배부의 법칙 기반에서 설명합니다.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감각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각과 감각 능력. 감각 능력은 그냥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부의 법칙은 그 시각 수준에서 변별 시각에 불과한 거. 지각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 얘기 차원이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 5번 지각과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가격을 지각한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오케이, 마케팅 전략 이렇게 문제 거 보고 2번 기억과 니은이네. 자, 뭐예요? 기억이 딱 봐도 기억이 뭔가? 기억이 뭔가? 아, 저기 지각이랑 그것이죠? 지각이랑 감각. 지각과 감각.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답은 사실 5번 바로 떨어집니다. 니은은 기억을 통해, 감각은 지각을 통해 들어온 자극 아니죠. 바뀌어야지.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네. 지각은 같은 자극에 대해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 반응 자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감각의 성능이 오케이. 맞지? 그리고 기억 중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니은의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13번 나는 이미 해결했고 답도 해결이 됐어요. 가에 관련된 거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네. 자, 가보자. 땡땡마트는 가격이 싸고 신선한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간판 광고로 제작해서 게시하였지만 인쇄된 문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다.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네요. 글자 때문에. 글자 자금은 뭐였어? 절대 식역에 되지 못했어. 되지 못했어. 자, 이 사실 인지해가지고 땡땡마트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딱 교체해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격을 움직이는 글자로 제시하면서 시선을 끌었다. 아하,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절대 식역이 된 거지. 절대 식역이 올렸겠죠? 올렸겠지. 생성이 됐겠지, 생성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러자 땡땡마트와 인접한 여러 상점들도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설치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반복되네요. 전광판이 반복되네요. 전광판이라는 이 간판들이 반복되네요.
일반화 되겠죠?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시격 자체가 이제 전광판의 존재 처음 있을 때는 오씨 전광판이네 오 새롭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고 뭐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던 것 때는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뭐야? 시간이 흐르자 일정 간격으로 된 이 내용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제 절대시격이 다 너무 올라버린 거야. 너무 올라버린 거지. 수용의 최저치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야? 특색 있는 땡땡마트를 못 보는 거죠. 자, 가에서 땡땡마트의 초기 간판 광고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너무 놓치지 못했어. 너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람들의 시간이 흐르자 여러 상점의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광판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 시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절대 시격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라는 저는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반복되면은 시격 자체 수준이 높아져 버려서 인지는 못한다. 3번 정답이었고 배분 보시면 인상분은 같은데 오케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작가 차이는 최초 자극의 영향을 받았다. 그쵸?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을 클리어한지 꼭 봐.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 싫다면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을 처음 접한 사람들과 나에서 커피버를 인상사실로 접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자극을 부호해서 신경전에 전달한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부호화돼서 전달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오케이. 사실은 이미 다 해버렸어. 자, 뭐야? 대중적인 소화제야. 그래서 효과를 봐버렸어. A씨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소화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어. 자, 어떤 거죠? 자극이 일반화해서 어떤 거지? 뭘 이용한 거야? 이 기업이 브랜드 충성도가 이미 확보가 돼버렸어. 어떤 충성도? 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 자, 우리 A는 뭐다? 행동적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 자, 그래서 주변에 소문내고 싶어 안달이야. 그래서 A씨는 B에게 이 소개를 소개했고요.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앞으로 소화가 안 될 때 구입하려고 한다. 아하, 뭐가 되죠? 태도적 충성도. 야이씨. 자, 그렇게 되고 한편 이 제약회사는 브랜드 전문가인 아쿠아 켈러의 견해에 따라서 뭐야? 소화제에 사용되었던 브랜드명을 신제품인 비영양제에도 사용하여 시장에 출시하려고 할 것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일단 보자고. A씨는 충성도 높고요. 자극 일반의 한 형태고요. 그 케이스에 해당되니까. 맞죠? 브랜드 충성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태도 일반화의 특성을 이용한 거였잖아. 지금 마케팅 전략. 그게 브랜드 충성도와 뭐야? 수단화가 있었지? 자, 3번 제약회사 입장에서 BC 같은 고객이 들어가면 오케이. 태도, 행동 이어지는 거죠. 됐고요. 제약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소화제에 사용되던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에는 뭐야? 신제품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서 한 뭐가 있죠? 뭐였어요? 신제품이 여기에도 브랜드명을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수단화했네요. 4번 맞는 거고요. 5번. 자, 땡땡 제약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소화제와 신제품 간의 논리적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하여간 나무표 그 소화제에 사용되었던 브랜드를 풀어보겠지. 자,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을 고려했군. 얘들아, 아쿠아 켈러의 의견은 뭐였어요? 고품질이 하고 무슨 뭐야? 저기 연관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뭐예요? 앞으로 가서 이해해 보면 되잖아. 어떤 거? 응? 이거와 이 조건을 만족해서 지각돼서 신제품의 논리적 이전이 지각되어서 일반화가 발생하게 되면 된다. 브랜드의 어떤 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것이 일정하면 된다. 아니 일정하대. 저기 뭐야? 일반화가 발생하면 계속 그 브랜드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되는 것보다 뭘 중요시한 게 아니라 둘 다죠. 그죠? 둘 다지.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6번 자 추앙 아니고요. 뒤 보면 상승입니다. 추앙은 떠받드는 거죠. 신봉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